여러분, 선진국 부채 엄청납니다. 무려 코로나 전쟁이 발발을 하고 나서 부채가 1경 3,200조입니다. 1경 3,200조. 장난 아니죠. 여기다가 말입니다. GDP 부채 비율이 2차 대전 때보다가 더 많이 올라갔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1946년 2차 대전 후에 선진국의 부채 비율은요 124.1%였습니다. 그런데 올해 현재 보면 128.2%예요. 엄청나게 올라갔죠, 부채 비율이. 예. 참, 이거를 보니까요, 전쟁보다가 바이러스가 더 무섭다, 이런 생각 나죠. 실제로 전쟁보다 바이러스가 더 무섭습니다. 예,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발표를 했거든요. 보도를 했거든요. IMF가 지난 7월에 선진국 부채를 조사를 해봤더니 128%가 나오더라. 이렇게 말입니다. 그런데 재미있는 거예요. 이 선진국에는요, 대한민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대한민국도 선진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IMF가 대한민국을 선진국에 넣어서 포함을 시킨 거예요. 사실 그래요. 이 바이러스 전쟁, 각국 정부 난리도 아니었잖아요. 일자리 사라지죠. 실업률 높아지죠. 생산, 소비 다 위축되죠. 경기 꼬꾸라지죠. 경제는 뒷걸음질 치죠. 그러니까 모두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, 돈을 풀 수밖에 없었어요. 돈을 풀 수밖에. 실제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 4.9%예요. 선진국은 마이너스 8%까지 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 이거를 막으려면 돈을 푸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,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예요. 돈을 푸는 방법밖에. 예. 저는요, 그래요. 이게 빚이 늘어나는 게 뭐 128% 늘어났다.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요, 보시는 것처럼 1946년에 124.1%였잖아요.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. 그런데 1959년쯤 오면요, 이 부채 비율이 50% 이하로 떨어집니다. 50% 이하로.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군수물자 생산하는 것보다가 경제에 집중했잖아요. 경제에 집중하니까 경제가 쫙 나름대로 회복을 하면서 부채를 갚았던 겁니다. 근데 바이러스는 이게 가능할까요? 이 바이러스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. 바이러스는 퇴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경제에 계속 발목을 잡고 갈 거라는 거예요. 여기에다가 인구 증가세 둔화는 어떻게 합니까?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거든요. 고령화는 또 어떻게 해요? 이런 것까지 겹치게 되면 이게 갚기가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. 자,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 여러분, 이게 진짜 세계 경제를 보는 눈이 있어야지 우리 경제를 읽을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선진국들 입장에서는 과연 금리를 올릴 거냐 이거잖아요. 금리를 올릴 거냐. 금리를 올리면서 막아갈 거냐? 아닙니다. 금리 못 올립니다. 왜냐하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금리 못 올려요. 금리가 낮아야지 그나마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생산이 일어나니까, 그러면 부채 비율이 생산이 일어나는 만큼 GDP 대비 부채 비율이니까요, 낮아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아마 금리를 올리기도 쉽지가 않고, 금리가 저금리 상태가 당분간 뉴노멀이 될 거다. 뉴노멀. 그냥 우리가 새로운 코로나19의 새로운 세상의 하나의 어떤 형식이 될 거다.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요. 게다가 뭐 부채 누가 갖고 있습니까? 대부분 중앙은행이 갖고 있잖아요. 우리나라에서 채권 발행하면 각국의 중앙은행이 사주기도 하고요. 또 우리 정부가 채권 발행을 하면 우리 중앙정부가 사주기도 합니다. 우리 중앙정부가. 실제로 미국도 그렇습니다. 미국도
국채를 26조 달러 발행을 했는데 4조 달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샀습니다. 결국은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갈 거라는 이야기잖아요.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? 우리는 똑같이 우리도 부채 비율이 그만큼 계속 늘어날 거예요. 지금 추경을 1차, 2차, 3차를 하고 이제 4차까지 해야 돼요. 그렇게 되면 3차까지 했을 때 연말에 갔을 때 우리 부채가 국가 부채가 43.5%입니다. 840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. 그러면 4차 추경을 하면 더 넘어가겠죠. 지금 얼마를 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4차 추경은 해야 될 거예요. 예. 홍수로 이거 막는 거 예비비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. 재난지원금 갈지 안 갈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이게 뭐 민주당이 망설인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정부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쭉쭉 나오고 있어요. 그러나 이게 쉽지 않습니다, 여러분. 이거 쉽지 않아요. 왜냐고요? 아니 지난번에 다 줘놓고 지금은 왜?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선별 지급하자고 했잖아.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. 지금 야당이 먼저 선별 지급하자고 들고 나오니까 정치에 대한 어떤 쉽게 말하면 전략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이거든요. 국민을 두고 참 정치를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. 어쨌든 우리도 이렇게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.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, 우리는 선진국하고 다른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. 선진국하고 다른 두 가지 요소. 그게 뭐냐고요? 첫 번째는요, 속도가 너무 빨라요. 속도가.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너무 빠릅니다. 2001년만 하더라도 GDP 대비 17.2% 수준이었습니다. 그리고 10년 만에 2011년에 30.3%였어요. 30.3%. 이게 9년 만에 올해잖아요. 9년 만에 무려 40%라는 거예요. 40%. 이게 너무 빨라지면요 부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과속을 하면 사고가 나도 큰 사고가 나잖아요.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. 그런 이야기예요. 그만큼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 경제 위기도 앞당겨진다.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. 두 번째 심각한 것은요, 우리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. 우리 원화는요, 앵화나 달러나 위안화나 유로화처럼 뭐 위안화도 뭐 기축통화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워낙 많은 사람이 쓰니까 일단 보자고요. 다른 나라는 다 기축통화예요. 찍어내도 그 돈을 받아줄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. 기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. 예를 들어서 수출입을 할 때 우리가 원화 결제하자, 우리 돈으로 결제하자 했을 때 이거를 받아주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을까요? 거의 없습니다. 거의 없습니다. 가끔 있을 수도 있겠죠. 그쪽 나라에서 급한 거. 예를 들어서 뭐 엄청 급해서 진단키트라든가 방호복이라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없습니다. 다 달러로 결제하자 해요. 그런데 앵화는요 결제해 주는데 되게 많아요. 뭐 달러는 기본이고 요즘은 위엔화도 수출할 때 결제 위엔화로 하자가요. 러시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라 루블화로 안 하고 유로화로 하죠. 유로화로. 이렇게 우리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계속 찍어내고 돈을 계속 날리는 순간, 통화량을 늘리는 순간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. 그게 우리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건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. 어쨌든 선진국들이 부채가 늘어난다고 우리가 똑같이 늘어나야 된다. 이것은 분명히 아니에요. 분명히 아니에요. 우리는 기축통화도 아니고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입니다. 투자자들이 와 대한민국 정부 부채 너무 많아 이렇게 하는 순간 투자를 안 할 테니까 말입니다. 그러면 우리 경제에도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.